요즘 부동산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탄핵이래. 비상계엄령 되고 나서는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부동산에 뭔가 반응을 내기에는 사실 그걸로는 아직 좀 그렇고, 그리고 사실 그걸로 부동산이 좀 이렇게 뭔가 움찔 하기에는 이미 시장이 죽어 있었어. 이미 5월, 6월, 7월에 이제 뜨거웠다가 그 이후부터 좀 이렇게 하강 상태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7월 대비 11월 달에 그 거래량을 서울 아파트, 서울 부동산 기준으로 보면 4분의 1 토막이 이미 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12월 거는 진짜 뭐 8천 건, 막 9천 건 이래요. 7, 8월은. 6, 7월은. 근데 12월은 100건이 안 돼, 지금. 중순인데. 많이 거래량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정도 중간 정도 되면 그래도 8월이나 이렇게 됐으면 그래도 4천 건, 3천 건, 2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100건이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보고 왔어요. 계절적 영향인 겁니까? 원래 겨울이 비수기긴 한데 네. 그런 거에 비해도 너무 확 꺾였다라는 느낌이 들죠. 거래량 데이터를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거래량 보면 이렇게 진짜 절벽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원래는 심리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천천히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 꺾였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몰려서 다 했다는 거지. 그리고 5, 6, 7월에 할 만한 사람들 다 하고 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다 몰렸다가 하반기에는 좀 분위기가 숨고르기 구간이 들어가면 좀 줄었었잖아요. 전세건 매매건.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거래량이 확 줄어 있어요. 근데 데이터 요거 플라워 차트를 보면 예. 너무 신기한 게 서울이 가격이 가고 있어. 매매가가 그래도 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10월 달에는 매매가가 하락하는 걸로 나왔다가 2주 지나서 다시 상승하는 거 같다가 다시 3주 지나서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 이게 지금 2, 3주간 간격으로 이 끝에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꼬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지금 12월 초에 나온 건 이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게 되게 이해 안 되잖아요. 거래가 거의 지금 뭐 4분의 1 토막 났고 최근에는 진짜 12월에 거래량이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100건 미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집계가 돼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그 순차적으로 그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래량인데 그것에 정말 못 미치는 거래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은 왜 이래? 라고 지금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되게 작아. 근데 지금 시국이 불안정하잖아요. 네. 비상계엄 터지기 전에도 불안정했어요. 시장이 왔다 갔다 팔랑팔랑 할 정도로. 근데 지금 계엄까지 터져가지고 더 심화될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절대인구 이슈 감소가 그게 크게 터진 이후로 무조건 핵심 입지, 무조건 좋은 거.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실소유자 장인데 그 사람들도 정말 안전하고 좋은 거, 가치 있는 것만 가겠다라는 게 이미 저발에 잘 깔려 있어가지고 거래가 되면 좋은 것만 거래되는 거야. 비싼 것만. 그리고 지금 이 불안정한 시국에도 가격이 꺾이지 않을 비싸고 좋은 가격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게 건수가 100건이 됐을 때면 위아래 떼고 중간치로 해서 평균치를 내면 움직임이 덜할 텐데 한두 개 거래된 걸로 하면 이게 그래프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수가 몇개 안 되니까 최근에 이제 좋은 가치 있는 애들의 것들이 한두 개 거래가 되면서 이 가격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결과로만 놓고 보면 가격이 좋은 애들이 네, 좋은 애들은 잘 가고 있는 거지. 가고 있는 거네. 지금 분양하는 애들, 입주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계속 신고가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지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올림픽 파크포레온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찍어줬지. 근데 얘는 입주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이후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지만 이제 입주장을 시작하는 애들은 그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론 마피 나오는 애들이 좀 요새 또 나오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런 애들은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고 오히려 좋은 애들, 뭐 반포나 뭐 비싸고 좋은 애들 위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한두 건 거래되면 올라갔다가 다시 한두 건 안 좋은 게 거래되면 다시 또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갔다. 그래서 계속 2, 3주 간격으로 지금 10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매매가가 증가했다 하락했다 증가했다 하락했다 하는 식으로 계속 이 증감률로 봤을 땐 팔락팔락거리고, 그러고 멀티 차트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 추이를 보면 평균가가 그래도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거는 거래가 되는데 좋은 애들만 거래돼서 평균가 자체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가격만 보면 안 되고 지금 거래량이랑 사람들의 심리랑 이런 거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런 걸 같이 봤을 때 사실 시장이 지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량은 지금 뭐 이건 뭐 누구나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 매물은 늘어나 있는 게 맞고 근데 현장 심리는 어떻습니까? 매물이 늘어났잖아요. 막 8만에서 9만 사이로 계속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가격이 우리가 원하는 가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고 현장의 사장님들은 평온해요. 평온하다? 무슨 말이죠? 5, 6, 7월에 거래할 거 다 했어. 아, 배불러요? 아, 배는 언제나 부르진 않지. 아, 그래도 뭐 I'm hungry. 드시긴 드셨나 보네, 많이. 그래도 거래할 건 이미 거래했고 전세 시장 위주로도 지금 매매는 안 되더라도 전세 시장 위주만으로도 어느 정도 거래가 되니까. 근데 최근에는 전세 시장마저도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특히나 9월 이후에 스트레스성 DSR 적용이 되고 나서 이제 전세들까지도 DSR을 적용하겠다 막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실제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세 거래도 확연히 7월 이후로는 줄었고 가격도 뭐 5천만 원에서 1억 이상 좀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지역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뭐 7월 이후에는 조금 거래량이 확실히 줄었고 가격도 조금 조정되는 데들이 많아서 사장님들이 그냥 평온하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사실 주계사분들은 문재인 지난 정부 때부터 너무 많은 풍파를 겪었어. 이번에도 거래량이 많이 줄면서 사실은 폐업한 공인중개사분들이 또 많아요. 사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최근에 사실 계엄령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학군지 수요가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움직이는 시즌이기 때문에 문의가 좀 늘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라고 했는데 지금 계엄이 터진 거예요. 완전한 블랙스완인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은 다시 또 망연자실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주 통화하거나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좀 어떤가요? 사장님들은 이미 포기했던 것 같아. 아, 그리고 제가 11월 30일에도 한번 쫙 돌았거든요. 올림픽 파크포레온에 영향받는 송파, 강동, 하남 쫙 또 다 돌았어요. 그래서 거기 분위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의 분위기도 어쨌든 제가 보유 물건이 워낙 전국에 깔려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은 그냥 기다리고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그러니까, 지나가겠지 뭐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여기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관망세지만 팔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 관망세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는 것도 그렇고 파는 것도 그렇고 약간 다 스톱이 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약간 관망세가 확실하게 짙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가격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호가가. 급하지 않지. 뭐 당장 뭔가 비상계엄 터졌다고 해서 당장 정쟁이 터진 것도 아니고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집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비상계엄은 하루 만에 정리가 됐으니까 부동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이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확실성이 가장 클 때 부동산 시장이 조금 항상 좀 관망세고 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미 올 5, 6, 7월이 움직이고 나서 조용해서 소강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번 더 변수를 꽝 찍어주면서 분위기를 더 침체시키는 용도로 지금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국이 지금 국회에서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원래 연초에 막 이것저것 정책들을 많이 내면서 세금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가 내년 초 이게 전국이 좀 안전돼서 뭔가 시도가 될 때까지는 좀 전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걸 보여주셨고 그러면 뭐 나머지 지역들도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일단 수도권. 수도권을 보면 인천, 경기, 울산, 전북 뭐 이렇게 얘네들만 괜찮고 나머지 애들은 다 아직도 냉탕에서 헤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헤매고 있는. 진짜 완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세모가 나왔다는 건 정말 세모 뭐야 세모? 세모 제주 세모가 나왔다는 건 진짜 왔다리 갔다리. 서울도 사실은 세모를 여기서 밑에서 그렸다가 다시 바꾼 거거든요. 제가 10월 달부터 쭉 갖고 온 거를 후랭이 TV에서 이제 보시면 이게 서울도 세모를 그렸다 다시 이렇게 갔다 막 바뀌거든요.
근데 제주도 지금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헤매고 있다, 지역들이. 그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면서 지금 울산이랑 전북이 좋은 건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주잖아요. 전세가가. 사실 올해 24년도에 하반기의 시장의 흐름을 가장 주도할 건 전세예요. 전세. 전세 거래량이 얼마나 나와주느냐, 그리고 가격이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매 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가 관건인 거죠. 예. 사실 서울 부동산 시장도 지금 강동구랑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주목하는 이유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지금 트렌드에 집약되어 있는 게 지금 강동구고 그 대표적인 대장 단지로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장과 함께 지금 그 분위기를 타고 있어서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걔네가 자 약간 미리 보기처럼 보여주는 형식이 돼서 거기에 주목해서 좀 앞으로의 분위기를 보는 게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딱 뭐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방향성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진짜 사기도 좀 애매하고 팔기도 좀 애매한 네. 그런 타이밍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그 시간 타임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탁 올라가는 타이밍에 탁 걸려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 지역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전 그래도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 비상계엄 때문에 혼란스러운 전국이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결정 못하고 가격이 기다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분위기를 탄다라고 하면 그때 딱 올라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되게 서울 부동산 시장이 좀 안타까운 건 가격이 조금 더 빠진 다음에 움직였어도 되는데 사람들의 불안 심리 때문에 가격이 더 내려오지 못하고 받쳐서 그냥 24년이 간 경향이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 더 많이 살 수 있다라는 걸 기대하기는 또 지금 당장은 물론 블랙스완처럼 비상계엄이 터졌지만 그게 부동산 가격을 막 30~40%막 다운시켜 줄 거다. 이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어떤 분 그 댓글 달리는 거 보고 되게 좀 웃겼는데 부동산 계엄 해야 된다고. 부동산 계엄을 어떻게 해? 다주택자 거래 금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들은 지금 힘들어 죽을라 그래. 왜냐면 거래세, 취득세 뭐 이걸로 지방 재정의 30%를 차지하는데 그게 진짜 씨가 말라가지고 지금 공무원들 추가 수당 주기도 힘들다고 지금 지방자치들은 아우성이거든요. 발의가 취소되긴 네, 했지만 취소됐는데 언제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터졌어. 이 정신없는 시국이 이걸 냈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막 싸우고 밑에서 무한갱신 딱. 그러니까 이게 묻혀서 소리 소문 없이 통과를 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너무 보이는 너무 보여, 너무 보여. 아 진짜 좀 그렇더라. 아 근데 제가 사실은 전 정치 별로 안 좋아하고 정치 얘기하는 거 정말 지금 막 저희 아파트 단지의 이런 커뮤니티에 뭐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거나 약간 공통적으로 단지 내 정보 공유가 필요한 이런 좋은 커뮤니티가 형성되는데 요새 그 정치 때문에 지금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막 서로 싸우고 그래서 왜 싸워요? 입주민들끼리? 그 탄핵 그 비상 계엄과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저쪽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정치가 원래 다들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이 비상 계엄 때문에 정치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막 각자의 편이 있으니까 각자가 좋아하는 편이 있으니까 막 그거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입주민 단톡방에서? 왜? 저는 그거 보고 좀 진짜 이번에 이번 이슈로 정치에 관심을 이끌고 싶어서 그랬나? 그렇다면 성공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디를 가도 약간 그런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은 엄청 힘드시고 원래 12월에는 연말이면 좀 약간 모임도 많아지고 활성화될 시기인데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다들 의욕을 잃고 모임도 취소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영업자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권도 좀 보러 다니잖아요. 아파트 보러 다닐 때.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서 이 무한갱신 건을 보면서 규제의 역설 그 책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로베스피에르의 그 우유파동이 생각이 나면서 독일의 임대료 규제가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그거 규제의 역설이 이게 뜬 게 사실 대학 강사들 그거 임기 52시간 이상 뭐 채워주고 1년 이상 뭐 계약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대학 강사들이 50%가 잘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규제의 역설이 막 올라왔었는데 이 무한갱신권 이거 보면서 또 그 생각이 또 많이 나서 이 집은 이제 내 겁니다. 그치 세입자권인 거. 이런 느낌으로. 난 너무 걱정된 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요. 집주인이야. 근데 내 집처럼 쓸 수 없고 세입자가 자기 집처럼 써. 그리고 세금 먹는 하마가 돼. 집도 적정 임대료도 지정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이걸 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세금만 내는 함하고 내 걸로 쓸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되면 집을 고쳐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돈이 없어서도 못 고쳐주는 상황이 돼서 그러면 그거는 정말 계속 낙후되는 거고 정말 거기가 입지가 좋은 비싼 데다. 그러면 대부분 유럽의 그런 이런 무한갱신거리나 임대료를 제한하거나 이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그런 데는 다 공실로 비워두거든요. 왜냐하면 팔 수 없으니까 세입자 자체를 안 들이는 거지.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으려고. 결국에는 그러면 공실로 놔두게 되는 좋은 집들이 많이 생기게 돼서 오히려 많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되게 걱정했었어요. 그리고 또 핵심지에 좋은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미 선점이 돼 있잖아요. 세입자에 의해서. 그 세입자가 죽어도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노인네들이 다 한 자리씩 잡고 있으면 이제 새로 나오는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나온다 그러면 100대 1인 거야. 면접 봐야지 진짜. 먼저 나래비 세워야지 이제 쟤 잘생겼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외국은 진짜 그 전에 집주인이 그 추천서를 써준대요. 이 임차인 분들이 어떻게 해서 지냈고 이런 것들 히스토리를 받아와서 그게 인증이 돼야지만 면접 볼 때 그걸 꼭 들고 와야지 면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대학교 입시 같이.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입지 좋은 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가격도 싸고 내가 한 번 들어가면 할 수 있어 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세입자 생활기록부를 우리는 써야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집주인이 진짜 팔고 싶으면 돈을 모아놨다가 공실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실거주 한다라고 해서 지방을 전전해야 돼. 아니면 한 가족이 떼지는 거지. 자, 우리 가족 뭐 4명이다. 한 명 저쪽 가고 그렇죠. 한 명 저쪽 가고 한 명 저쪽 가고 이렇게 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약간 문매를 맞고 금방 철회가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문제는 이건 시장이라는 거지. 그분이 옵니다. 볼드모트. 그분이 옵니다. 저희 원주에서 얘기했던 볼드모트. 그분이 옵니다.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이제. 아니 근데 그분이 온다. 1순위야 내가 볼 땐. 아니 근데 답이 없어. 그분이 온다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돈이에요, 돈. 돈? 보유를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 팔리지도 않을 거고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팔 수 없어. 근데 문제는 살 사람이 없어. 취등록세 중과세로 12%잖아요. 누가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팔 수도 없는 거야. 근데 보유세 엄청 올리겠죠, 또. 그럼 현금이 있어야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지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또 현금 가진 사람이 승자고 돈이 있는 사람만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문재인 정부 때 결국 주거사다리 뭐 끊었다 어쩌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또 폭삭했었잖아요. 가격은 오르고. 근데 그게 또 더 심각하게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게 걱정이에요. 굉장히 압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에 어떤 과정이 걸쳐서 누가 어떻게 될지는 뭐 지금은 모르죠. 근데 유력한 분이 만약에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이나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굉장히 압박이 갈 건데 아마 세금적으로든 뭐가 됐든. 그 전에 지금 어쨌든 상황을 보면서 지금 포트폴리오 점검을 지금 해야지. 저는 근데 포트폴리오 점검을 항상 계속 하면서 이제 가져가래, 팔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계속 포트폴리오를 해가면서 매년 전 포트폴리오를 새로 하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보고 안 계셨던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지금 봐야지. 최악의 상황과 항상 최선을 보는데 최선은 너무 좋은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한 준비만 하면 되는데 최악의 경우 내가 못 버티고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죠. 포트폴리오에서. 나한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 빨리 처분을 하고 아니면 가져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현금을 확보를 좀 해야겠죠. 보유세를 해서 버틸 정도.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이 형성이 되죠. 이미 중간층은 없고 이러면 이제 윗물과 민물만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간극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집을 소유하지 않았고 그리고 핵심 입지로 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했을 때 너무 힘든 시기가 되고 이게 가능성도 떨어지고 노력은 이전보다 더 많이 몇 배 이상 들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막 이만큼 와서 그 다음에 움직일 지역과 구역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이렇게 딱 올라갈 것 같다라는 조짐이 보이는 지역과 단지들 그래도 지금 하시라고 얘기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나중에 못 사. 샀는데
가격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전세가 이렇게 되면은 불안해서 전세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또 엄청 때릴 거야. 그러면 그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지. 그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견은 다 다르고 분석도 다 다른데 전세가가 오를 거라는 거에 대한 거는 진짜 의견이 없어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진짜.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울산이랑 여기 봐보세요. 쫙쫙 올라가잖아. 쫙쫙 올라가요? 네, 울산도 쫙 올라갔잖아요, 최근. 이게 위로 가면 전세가가 오르는 건데, 지금 봐보세요. 12, 11, 19, 98, 뭐라고요? 뭐라고요? 90, 11, 12. 쫙 올랐잖아요. 인천도 지금 쫙 올랐죠. 서울도 지금 전세가는 쭉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이만큼 오르는 거야, 이만큼. 4, 5% 이상.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는 거는 이견이 없어요. 왜냐면 근데 지금 전세 거래가 좀 줄었으니까 전세가도 그럼 좀 떨어지지 않고 전세가 오르는 것도 좀 덜하고 좀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상반기 거래를 많이 했어. 그래서 10명 중에 대부분이 거래해서 지금 하반기에 거래할 만한 사람은 뭐 3명, 2-3명 정도 돼요. 아니, 한 4-5명 정도 된다고 치면 매물이 10개에서 2-3개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준 거보다 매물 준 속도가 훨씬 많아요. 근데 서울은 그나마 받쳐준 게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 때문에 12,000세대가 쏟아주니까 그나마 좀 있는데 이거 소강되고 나서 이제 분양되는 것들이 적어졌을 때 문제는 이동수가를 갖고 있는 공급 물량이 줄면 전세 공급이 줄어들거든요. 매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존에 이제 구축에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전세 매물은 내가 어차피 기존에 전세 났던 사람들이 돌리는 거고 새로 창출하는 걸로는 입주 물량으로 창출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사실 공급 물량 줄어드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이거는 아니고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이동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가가 자극해서 매매가를 올려줄 때까지는 그 기간은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그 시점과 절대 일치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이후에 한 그래도 2-3년 정도 그 에너지가 쌓이고 나서 매매가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 동안에 올라주는 그 전세 가격의 에너지와 그 전세 가격을 본인이 버텨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집주인이 또 요새는 최근에 또 어떤 그런 게 있냐면 이전에 역전세를 막 몇 억씩 맞았잖아요. 이전에 절벽 상승장 때 전세가 이렇게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그래서 집주인들도 이제 똑똑해져가지고 전세가가 확 올랐다고 해서 그걸 다 올려받지 않아요. 이제는 오른 거를 내가 나중에 돌려줄 때 그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아서 그거를 조금 밑에. 반전세로 바꿔요. 그래서 그 오른 상승분은 월세로 바꾸는 거죠. 지금 1,000만 원, 1억에 40 정도 월세가 환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만 원, 1억에 40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세가 6억이었는데 10억이 됐어. 그러면 4억이 올라잖아요. 그럼 이거를 160만 원으로 월세 환산해가지고 6억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뭐 전세가 아예 전세 제도가 없어진다라기보다 이제 거의 반전세 수준으로 이제는 완전 월세는 거의 찾기 힘들고 대출 규제가 이렇게 심하고 대출 이자가 비싼데 완전한 전세를 하는 건 완전 저가에 기존에 원래 대출 없이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 세를 놓을 때나 가능하고 지금 이렇게 비싸게 올라 있는 전세가를 돌려주고 내가 월세를 돌린다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거에서 만약 전세가 좀 올랐다.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만 이 상승분에 대해서만 월세로 바꿔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잡혔어요 시장에. 그 허그 영향도 좀 있는 겁니까? 그것도 있죠. 지금 되게 또 문자 받았는데 방금 문자 받았거든요. 네. 임대 그 보증보험 센터에서 비율을 낮춘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럼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메디트레님한테? 임대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이제 그 밑으로. 보증금이 더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가입을 시켜주겠다는 거지. 이게 매매가랑 많이 붙어 있는 거는 안 해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번에 또 빌라 112%로 낮췄잖아요. 120. 126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빌라 지금 전세도 문제가 될 건데 허그에서 지금 이런 보증금 자체의 비율도 100% 90%로 내렸대요. 부채 비율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보증금이 낮게 들어오는 사람이 훨씬 세입자 구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안 받으면 또 지금 손해로 볼 수가 있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수리도 해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월세로 돌려서 받겠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전세도 별로 없고 완전한 월세도 별로 없고 반전세 형태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월세나 반전세 시세가 아예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반전세 원한다. 그럼 부동산에 가서 나는 보증금 만약에
원래는 전세 10억짜리다. 그럼 내가 5억에 얼마, 뭐 4억에 얼마, 6억에 얼마. 내가 보증금을 갖고 있는 거에 맞춰서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환산해서 하는 형식의 이런 게 현장에서는 지금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전세대출 DSR 들어가고 난 이후로 전세 시장의 뚜렷한 변화는 움직임이 없어요. 거래가 없어졌어요. 부동산 사장님의 말로는 다들 이제 그냥 새로 옮겨가면 대출 문제나 이런 게 힘드니까 그냥 갱신하는 걸로 가면 대출 은행에서도 이전 처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덜 빡빡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가는 걸로 연장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냥 갱신하고 기존에 살던 대로 가기 때문에 매물도 나오지 않고 수요도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약간 정체되어 있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면 지금 이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탄핵 사태로 6개월간 뒤숭숭하겠죠? 탄핵이 돼서 다음 대선이 어떻게든 정리될 때까지는 어수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류지가 나와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제때 팔려야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내 거를 팔아야지만 다음 거 이동이 안전하다. 그럼 움직이면 안 되고 이거를 안 팔고 전세 놓거나 다른 걸로 유지를 해도 새 거를 얻는 게 괜찮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옮겨야 되는 거지. 갈아타기 질문인데요. 지금이라도 상급지 들어가야 될까요? 자기 자본 8억에 6억 대출 받아서 14억이 되는 거죠, 그럼? 매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판단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은 조금 아니에요? 6억이나 대출을 받는 건 조금 더 만약 저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자기 자본 비율이 그래도 꽤 되는데요? 그래도. 8억인데? 그것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이게 자기 자본 비율이 8억이라도 6억에 대한 대출이 있잖아요. 그 대출을 상쇄할 만큼 본인의 현금 흐름이 괜찮은지도 봐야 되는 거고. 괜찮다면요? 돈이 많다면 근데 문제는 가격이 지금 나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더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근데 마음에 들진 않고 내려올 것 같진 않고. 근데 지금이 딱 이게 지금 계속 가격이 팔랑팔랑한 나오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죠? 네, 계속 팔랑팔랑한 나오. 이거는 결국 지금 불확실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뭔가 변화의 그 시점에 있어서 이게 뭔가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이때 올라타도 되는 거고 내려갈 것 같다 그럼 좀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뭔가 그냥 난 결정해버리고 말 거야 하고 손 놓고 있기에는 너무 놓치게 되는 기회도 아깝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내가 그걸 또 놓치게 되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올라가든 떨어지든 양쪽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난 지금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올라갈 만한 구역과 단지다. 그럼 난 일주일마다 부동산에 갈 것 같아요. 전화를 하거나. 갈 여력이 안 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음에 전국에 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돼서 딱 가격이 딱 치고 갔다. 그러면 내가 물건이 줄어들고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올라타면 이전에 제가 서울 진입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치르는 사이에 3억이 올랐어요. 그런 짜릿함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짜릿하겠는데요? 많이 짜릿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걸 놓치지 않으라는 거지. 이런 거네. 메리타님 성향상 지금 배팅 이거보다는 배팅식 매수보다는 자리를 좀 보고 다져지는 방향이나 펄럭거림이 좀 멈추고 뭐 이거든 뭐가 좀 이렇게 잡히고 지켜본 다음에 들어가도 그렇죠. 괜찮다. 우리는 돈보다 몸이 조금 덜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결국 몸을 써야 되는 거지. 눈이랑 손이랑 몸을 써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다가 그걸로 몇 억을 이제 아끼거나 자산을 챙길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잠을 좀 줄이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고점 찍은 규제 지역 재건축도 지금 내가 고점 찍으면서 들어가도 될까요?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일기 신도시도 지금 오늘 준비해왔는데 일기 신도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규제만 풀어준다고 이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성이 나와줘야 되거든. 그리고 지금 분담금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애들도 지금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이 또 근데 문제는 가격이 안 꺾였어. 규제 완화한다고 계속 활성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가격이 안 꺾였어요. 재건축 재개발이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분양가가 지금 요새 하고 있는 것들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싸게 해도 또 입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잘
되고 있어서 사업성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분양하는 애랑 재건축하는 애랑 보면 입지 좋은 데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들어가서 신축으로서의 메리트를 누리면서 편의성을 누릴 수 있어.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언제 될지 몰라요.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이걸 비슷한 가격에 이걸 산다? 굳이? 그러니까 지금? 상승 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진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지 않을까요? 재건축 재개발은 저는 지금 사실 하락장이 완전 끝났다, 저점을 확실히 봤다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변곡점이 그거를 결정지을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건축 재개발은 그 끝물이 왔을 때 이전 하락장 끝물의 그 재건축 재개발의 상황을 저는 너무도 여실하게 전에 들어서 거기까지 지금 이 재건축 재개발은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10년, 20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신축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은 가격에 그래도 미리 들어간다? 그건 가격적인 메리트라도 있어야지. 그럼 기간을 오래 가져가면. 그러면 사업적인 리스크도 적어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는 신축은 지어졌어. 가격 좋아. 그래서 내가 그거랑 비슷하게 얼마 그래도 조금 싸게 재건축 재개발 사놨어. 근데 지금 이 전국이 오래 가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확실하게 다시 더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다음 상승장이 와서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되려고 하면 다음 회복장과 상승장이 온 다음에 신축이 다 오르고 준신축이 다 오르고 구축이 다 올라서 이제 신축을 대체할 구축이 오르는 메인 시장이 올 때까지 그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럼 최소한 10년, 20년 가져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걸 사면서 대출이자 없이 가져가겠어요? 아니, 대출 다 있죠. 대출이자를 그 긴 기간 내면서 몸테크를 하고 다른 데는 또 쓰지 못하고 기회의 비용을 날려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저는 그걸 왜 하나 싶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신축에 들어가서 편의성이라도 누리는 게 훨씬 낫지. 왜냐면 가격적으로도 확실히 메리트가 있으면 몸테크하면 내가 이 돈을 이만큼 아꼈으니까 10년, 20년 몸테크 할 수 있어. 그리고 저기 있는 신축이 이제 구축이 됐을 때 내가 신축이 되면 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갈 수 있으니까 가격이 점프될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20억, 재건축 재개발 18억. 이래요 가격이 지금 안 빠졌어.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메리트가 있나? 저는 솔직히 싶어요. 왜냐면 얼죽신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얼죽신은 뭘까? 이제 찾다 보니 뭐야 그럼 아직 재개발 재건축이 있네?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지금 얼죽신의 느낌은 어떤 트렌드냐면 지금 23년, 24년까지는 얼죽신 너무 좋아. 얼죽신이면 다 돼.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죽신 안에서도 입지가 떨어지는 신축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신축 깡패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입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되게 많이 거품이 낀 애들이 있었어요. 지역과 단지가 구분해서. 근데 지금 분위기가 식었잖아요. 수요가 줄었죠. 그리고 그런 신축의 한계점은 뭐냐면 부동산은 부동자산이기 때문에 가치가 움직이지 않는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가치를 계속 가져가는 건데 신축의 가치는 5년이 지나면 신축의 가치를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제한점이 분명히 한계점이 명확하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세만 2바퀴 돌려도 4년이에요. 근데 내가 1, 2년짜리 전세를 들어갔어. 아니 1년짜리 신축에 내가 내 집 마련해서 들어가서 한 전세 2바퀴 돌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얘는 이미 신축이 아니야. 근데 신축 깡패라고 해서 비싸게 난 신축에 살고 싶어서 얼죽신 트렌드니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신축이 아닌 상태에 나오려고 해서 내가 그만큼 받을 수 있을까? 그 가치를? 입지가 없고 인프라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홀로 나홀로에 있는 그런 신축들이 되게 많이 사람들이 거래를 또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는 쫙 빠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회수할 건데? 그게 저는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 성행할 때랑 전 똑같다고 봐요. 그때 공시지가 1억 이하 성행했을 때도 정말 30년, 40년, 50년 되고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인프라도 아무것도 없고 나홀로 아파도 저기 떨어져 있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가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유행이 떨어지고 나서는 가격을 고점을 찍었다가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거보다 한참 못하게 팔아도 아무도 안 사죠. 익시트 자체도 안 돼요. 저는 신축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애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신축 중에서도? 네. 왜냐면 내가 5억에 샀어. 근데 4억, 막 3억대 됐어요. 나올 수 있겠어요? 쉽지 않지. 근데 공시지가 1억 이하 그런 애들보다는 그나마 또 신축이라도 준신축으로 가니까 수요가 전혀 없지는 않고 돈을 전혀 회수 못하는 이 시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격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넘기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얼죽신도 얼죽신 나름이라서 좀 신축도 조심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완전 중요한 시점. 완전 중요해. 지금 팍팍팍하고 지금 막 변동하려고 하잖아요.
서울도 이런데 다른 데는 아직 거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서울은 진짜 지금 되게 중요한 변곡점의 시기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재건축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지정됐지 않습니까? 일기 신도시 선거지구. 동의율 막 쫙쫙 다 맞추고 막 해서 결국에 이제 성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분당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쵸? 아니 근데 그 선도지구에 발표된 구역을 보면 양지마을이랑 시원마을 뒤쪽에 있는 단지 그리고 옆에 그 샛별마을이 됐잖아요. 그 입지를 딱 보면 아 여기 시도지사가 엄청 고민을 해서 했구나. 근데 이제 분당이 이렇게 넓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일기 신도시 분당 토지 개발 계획도로 보면 네. 약간 말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길게 있고 목이 있고 이렇게 앞발이 있고 이제 밑에 다리가 있는 식으로 이렇게 형성되는데 딱 분당의 중심지라고 하는 서현순회 정자까지 껴주지도 않았어. 서현순회에서 그 딱 그 구역 안에서 세 단지를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 핵심적인 선정이고 그 안에서도 말이 나올까봐 역세권 단지 하나 끼고 역세권 바로 옆에 있는 단지 하나 끼고 그 중간에 하나 끼고 네.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너무 이미 밀집돼서 개발되어 있는 지역 빼고 그 공원 끼고 이렇게 인프라를 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딱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이제 1급지가 있을 거고 2급지가 있을 거고 3급지가 있을 거라서 여기서 지금 어쨌든 분당은 그 최핵심 지역 안에서 다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선도지구로 했을 때 비포 애프터가 확실해야 되니까 애프터를 확실하게 될 만한 그거를 선정을 했고 그럼 이후에 이제 방향성도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발표되기 이전부터도 승자의 저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비상계엄 때문에 정말 현실화가 되긴 했는데 이제 선도지구마저도 이게 진행이 될 거냐 말 거냐를 고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발표되고 나서 정말 집도 안 보고 선도지구 지정된 단지를 가서 사셨던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뉴스에 막 나왔더라고요. 지정되고요? 네. 지정되고 나서 그 높은 가격에 더 불렀겠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뭐 1, 2억, 2, 3억. 예, 막 더 올려서 했겠지. 근데 그걸 집도 안 보고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거를 이제 팔 거냐 말 거냐 하면서 지금 또 뉴스에 엄청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선도지구를 들어간다는 건 저는 섣불지구 불에 들어가는 형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선도지구 지정됐어. 그래도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사업성을 뽑아줄 거긴 해. 근데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많이 풀어주면서 선도지구랑 선도지구가 아닌 그냥 진행하는 애들이랑 뭔 차이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기부 체납이라던가 공공기여라던가 임대주택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또 분담금 문제도 지금 불거지고 있고 이 분담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애프터를 제대로 뽑는다고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근데 어쨌든 패스트 트랙 이렇게 해서 빨리 해서 뭐 27년에 착공해서 30년에 입주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주민들 간에 어쨌든 선도지구를 지정하려고 우리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합의를 해보자 라고 해서 갔어. 어느 정도 한 곱이 넘겼잖아요. 사람이 한숨 돌리면 이제 이득을 생각하게 되게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범단지 거기서도 앞뒤 단지가 원래 4개가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앞에 떼고 뒤에 애들끼리 나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도지구 발표되면 이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길 거고 조합원들끼리 의견이 조율이 안 될 텐데 이걸 무시하고 패스트트랙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의견이 합치가 되면 그 과정을 빨리 해주겠다는 거지 의견이 합치가 안 된 상태에서 빨리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힘든데 게다가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되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몰라 탄핵이 돼서 뭐 정치인을 잘 모르니까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됐다 그렇게 하면 기존 정권의 색을 지우려고 하는 건 당연지사잖아요. 그럴 때 지금 일기 신도시 이 사업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데 과연 이걸 가져갈 거냐 했을 때 이걸 얼마나 흐릴 거냐. 그래도 여야가 그래도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일기 신도시는? 그때는 일기 신도시 사람들의 표가 필요했으니까. 이제 안 필요해요? 지금은 또 봐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의 표가 얼마나 다음 정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전 정권을 지우는 쪽으로 쓸 거냐 아니면 또 표를 활용하는 쪽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거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겠어요? 아직 지방선거와 총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투표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지 아는 상태에서 선도지구도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선도지구 이후에 사실 성남시도 그 지정을 나는 동의율 채웠는데 왜 안 했냐라고 하면서 반발을 사람들을 생각해서 6개월 이후에 그
대책을 발표하겠다.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선도지구 이후에 진행할 아파트들을 선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딜레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선도지구에 들어갔는데 이전에 너무 싼 가격에 들어와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야. 괜찮아. 근데 최근에 선도지구 지정한다고 해서 좀 자산이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산 사람이 비싼 돈 주고 지금 그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화병 나지 않겠어요? 화병까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좀 불안하겠죠. 좀 찜찜하겠죠. 예. 찜찜하고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될런가 심란하겠지. 전 재산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자산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보유세 증가하고 팔 수도 없고 가격이 일기 신도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일기 신도시 이슈랑 당선되고 나서 일기 신도시가 마스터 플랜이 뭐 발표만 2년 걸린다고 했을 때 실명 매물 나왔을 때 가격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분명히 굴곡이 있을 텐데 그 굴곡의 시간을 버티려고 하면 그분은 저는 아무래도 한약 지어 먹으시지 않을까요? 화병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격이 낮게 들어간 사람은 이도저도 해도 어쨌든 이득이니까 괜찮은데 높은 가격에 들어가신 분들,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럼 큰형이 이 정도면 뭐 일산 또 어딨죠? 선도지구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솔직히 이번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도 크게 영향을 해서 좀 탄력을 받은 데는 분당밖에 없어요. 평촌도 물론 꿈마을이랑 요 주변에 단지들이 돼가지고 평촌은 그나마 신축이 있는 오히려 평북 지역과 평남 지역을 나눴을 때 평북 지역이 오히려 최근에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선도지구 자체를 평남 쪽에서 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평남이 다시금 학군과 함께 동탄 인덕원선 그리고 선도지구랑 이제 교집합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평남 지역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랑 밑바탕을 만들어 놨는데 평촌마저도 사실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막 분당만큼 좋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일산은 평당가가 제일 낮아요. 1기 신도시 5개 지구 중에. 그리고 분위기가 가장 안 좋아요. 왜냐하면 평당가가 제일 낮은 이유가 교통 편의성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의 범위가 가장 적어요.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들어갔다 나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줄고 있었고 인구도 줄고 있었고 지금 가격의 움직임의 상승률을 봤을 때도 1기 신도시 중에 23년, 24년 가격 상승률이 제일 낮았던 지역이 일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일산은 1기 신도시를 개발할 때 분당이랑 똑같이 취급을 받아서 이 선도지구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같이 조명을 받는 건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까보면 일산 신도시는 지금 5개 도시 중에 제일 힘든 도시예요. 그래서 이후에 교통 편의성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가 개발이 되면 일산이 좋아지겠지만 물론 이 선도지구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다시금 좀 약간 더 푸시를 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평가가 다시 2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분당 실망 매물 잡지 마요? 가격이 메리트 있을 정도로 실망 매물 나오면 이제 잡아야지. 난 그래서 사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된 다음에 자 이제 실망 매물 나오면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왜냐면 제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얘기 나오기 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돼서 1기 신도시 개발한다 했을 때 23년도에 제가 책을 출간을 1기 신도시 책을 2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선도지구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는 1기 신도시 추천을 안 했어요. 보지 마라.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다.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어렵다라고 해서 23년 하반기부터는 얘기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된 이후로부터는 다시 보자 1기 신도시 이렇게 됐어요. 결국에는 지금 가격의 메리트가 있어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중간에 우여곡절이 얼마나 있든 괜찮아지겠지만 가격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것 자체가 가치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중간에 이제 겪게 되는 변수들이 워낙 많아질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범단지 호경농을 보고 얘기할까요? 예. 한양이랑 여기 삼성한신이 안 됐어요. 얘 뒤에가 됐단 말이에요. 현대랑 우성이 됐어요. 예. 난 얘네 실망맹을 나와서 가격이 많이 깎이면 사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여기 사람도 엄청 많이 째려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 이런 거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격이 떨어지면 아니면 내가 1기 신도시 책 냈을 때 그때 얘네가 20평대가 10억 전후였고 10억? 네. 와, 그리고 30평대가 3억 이랬거든요. 13억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17억 이렇잖아요. 그러네요. 그 정도 되면 나는 그때는 보라 했었어. 근데 이후로는 이건 이 가격은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20억 뭐 신축이 됐을 때 20억 된다고 쳐요. 송파 살 거예요.
분당 살 거예요. 송파는 더 날라가 있겠죠. 아, 그렇긴 한데 지금 20억 정도면 분당을 팔고 송파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격대면. 그리고 그 정도면 강동으로 넘어가도 돼. 그럼 생활권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과연 메리트 있는 가격대까지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진짜 이런 애들이 지금 있잖아요. 네. 이번에 평촌도 목련 시리즈 다 탈락했잖아요. 만약에 다음 단지가 된다라고 하면 2단계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한번 봐주십시오. 지도를? 날아갑시다. 저는 발품 못 파니까. 이번에 평촌이 이제 꿈마을이랑 요 밑에가 됐잖아요. 얘네 2개랑 요 밑에 셋마을이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 목련 시리즈 역세권 단지는 하나도 안 됐어요. 여기는 이제 동탄 인덕원선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역세권이 될 것 같아서 여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동탄에서는 여기 생기거든요. 여기 농수산물센터 여기 있는데 그럼 여기가 역세권 아파트가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지금 부지가 개발할 만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인프라나 이런 게 지금 이번에 세대수가 늘어나면은 교통 편의성이라던가 인프라 문제 때문에 지금 말이 나올 텐데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 빈 땅들이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데 목련 시리즈는 여기 역세권 개발을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 500% 준다고 했는데 얘네 지금 어디서 만들 거야. 이미 꽉꽉 차있고 번개역은 상권 가보셨죠? 이미 상권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거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약간 연식이 돼서 덜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좋아하시는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차라리 다음에 첫 번째 선정한 선도지구 얘랑 시너지를 날 만한 단지들을 선정하는 방향성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음에 분명히 지금 안 된 애들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게 아니고 형평성을 위해서 메인 지역에 이번에 선도지구 해줬으니까 아니면 외곽에 같은 1기 신도시 안에서도 핵심 지역이 있고 외곽이 있잖아요. 외곽을 해주겠다. 방향성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실망 매물 안에서 옥석을 잘 골라서 간다라고 하면 이번에 1기 신도시 진입하지 못해서 그들만의 리그로 쳐다보기만 했었는데 다음에는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회가 보여서 오히려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1기 신도시를 더 많이 보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다른 재건축. 압구정 재건축도 비관적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정권이 와도 걔네는 안 흔들려요. 돈이 많으니까. 1,000억 막 조 있어요? 보유세 내래? 그냥 내. 뭐가 문제야? 난 그냥 거기가 바뀌면 그 사람들은 사실 주거에 대해서 돈을 넣었을 때 내가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가 편의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돈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흔들렸을 때 반포, 압구정 이런 데는 가격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의뢰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거니까 나는 굳이 그런 애들은 그래서 매물도 안 나와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안 나와요. 그 가격은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압구정은 뭐 논외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권이 불안하다 어쨌든 거기는. 다만 이제 글로벌 이슈로 경제가 어려우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이제 처분을 하는 정도 때문에 가격이 흔들리는 건 있어도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림픽 파크포레오 이제 입주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네. 좀 현재 분위기는 어떻고 뭐 직접 가보셨을 테니까. 잘 지어놨더라고요. 뭐 이렇게 웅장하던데 이렇게 쫙. 네. 근데 그 뉴스나 이런 드론 띄워서 하는 애들은 뭘 찍어도 멋있게 찍어. 영상미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가보면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별로예요, 실제로? 실제로 가보면 지금 겨울이라서 조경에 나무를 엄청 빼곡하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원래 신규 아파트는 나무를 빼곡하게 심어도 아직 애들이 그쵸. 어리기 때문에 풍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제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겨울이잖아. 잎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약간 횡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건 나무를 엄청 빼곡하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황량한 느낌이 없고 워낙 넓다 보니까 구역구역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공간을 되게 잘 활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림픽 파크포레온 갔다고 나서 처음 느꼈던 메인으로 느꼈던 건 얘네가 진짜 공간 활용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왜냐면 대부분 대단지에 이렇게 막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데 같은 경우 그 단지 사이에 돌아다니는 인도폭 있잖아요. 인도폭을 엄청 넓게 뽑아요. 동탄 이신도시 가면요. 인도폭이 다 이만해요. 약간 중국 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인도폭이 엄청 넓어요. 그렇거든요. 근데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진짜 딱 사람이 다닐 정도로 답답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중간짐을 딱 해서 정말 개방감 있게 쫙 넓게 해놨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그럼 그 중국
중국풍이라는 게 약간 그 메가트리아 생각하면 되나요?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안양 메가트리아 말하는 거죠. 예, 예. 아니 그 정도보다 더 크죠. 동탄 이신도시는. 아, 저는 안 가봐서. 동탄 이신도시는 이렇군요. 아니 지금 안 가봤어요 지금? 거기는 건물도 엄청 크고 인도폭도 엄청 넓고 도로도 막 8차선, 12차선 막 이렇고 엄청 넓잖아요. 약간 중국풍이에요, 진짜. 딱 동탄 여기 딱 내리면 여기 중국인가 엄청 넓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올림픽파크 보려면 12,000세대니까 세대가 엄청 많으니까 약간 이 공간을 널찍널찍하게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폭도 진짜 탁 하고 나머지 오히려 그런 걸 조경이나 뭐 풋살 경기장이라던가 커뮤니티라던가 공원이라던가 어린이집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진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도 보이고 심지어 제가 그날 구경하는 집에 들어가서 집을 봤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면 사실 공용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기다리는데 그리고 집에서 문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그 길 복도를 네. 좀 그래도 좀 널찍널찍하게 뽑는 편이에요. 근데 얘네는 그 공간 자체도 널찍널찍하게 안 뽑았더라고요. 어차피 두 집만 이용하는 거니까 사람이 많이 나와봤자 요 정도 길만 나오면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널찍하게 안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용 공간에서 로스되는 부분이 빠지고 오히려 전용에 많이 넣어준 거지. 그래서 전용 공간에 들어갔을 때도 공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거실도 딱 적당하게 베란다 확장했을 때 넓다라고 느낄 정도로 뽑고 나머지 방들을 쪼개서 뭐 알파룸이라던가 이런 공간들을 잘 만들어서 그 방마다 사람이 온전히 그 방 하나를 누릴 수 있게끔 잘 조성을 했더라고요.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이 안 나오면 그래도 방 개수를 많이 뽑기 위해서 사람이 누울 수 없는 공간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침대가 들어가기 애매하거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공간 활용도를 그런 식으로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안방을 뽑았는데 옛날에는 안방을 뽑고 안방 안에 붙박이장이 있고 침대를 놓고 약간 이런 구조잖아요. 이제 벌써 옛날 구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진짜 안방에 딱 침대만 들어가겠다. 공간을 조그맣게 뽑았다는 게 아니라 붙박이장을 아예 드레스룸으로 싹 뽑았어요. 빼서 옆으로. 네, 빼서. 그래서 안방이 이렇게 있고 바로 옆에 화장대가 있어요. 화장대. 그리고 화장대 옆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드레스룸 들어가는 방. 문처럼 아예 딱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아예 분리된 거예요. 딱 열고 들어가면 거기 안에 팬트리처럼 붙박이장 문처럼 돼 있는 거죠. 이 공간 자체가 그 팬트리랑 그 옷만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쫙 깔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방 하나가 그냥 옷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레스룸 자체를 길게. 옛날에는 좀 드레스룸 자체도 그냥 붙박이장으로 해서 좁게 해가지고 화장실 연계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딱 팬트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수납에 더 극대화를 누릴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되게 잘했다. 그리고 약간 인도폭을 넓게 안 뽑다 보니까 필로티 자체를 좀 이렇게 높여서 1층에 들어가는 현관을 이만큼 높였더라고요. 천장을 높이면 개방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고급스러움과 약간 그런 개방감을 뽑고 대신에 이런 걸 공간 활용도에 엄청 신경을 썼더라고요. 나름 되게 신경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새 아파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살고 싶었어요. 네, 근데 되게 특이한 건 올림픽파크 포레온 집 20평대가 매매가가 20억이거든요. 네. 25평이 30평대가 22억에서 24억이에요. 뭐야? 이상하다. 이상하죠? 네. 지금 20평대랑 30평대 엄청 붙었어요. 지금 서울부동산 시장의 신축 아파트들의 대부분의 분위기가 다 이래요. 왜냐? 지금 요번에 움직였던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고 2030, 3040이기 때문에 30평대 큰 거보다는 작은 평형을 더 선호하고 가격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평대가 선호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20평대가 평대가 확 올라와서 지금 20평대랑 30평대는 좀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올림픽파크 포레온만 그런 게 아니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2,000세대잖아요. 헬리오시티 10,000세대잖아. 그러면 입지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고 충분히 헬리오시티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갈만 하잖아요. 그래서 헬리오시티를 가봤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20평대랑 30평대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근데 문제는 전세 가격도 차이가 안 나요.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그렇고 그 헬리오시티도 그렇고 20평대가 9억, 30평대가 10억, 10억, 11억 이래요. 1, 2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전세가마저도. 그러니까 20평대 지금 수요랑 평당가가 쫙 올라온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0평대. 돈이 있으면 이제 30평대를 그런 식으로 해야지. 너무 붙었으니까. 그래서 전세가랑 매매가가 20평대가 지금 확연히 지금 확 치고 올라온 상태다라는 거를
요번에 확연히 느꼈어요. 이건 또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 이거는 현장 다니는 저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이래. 사요? 20평대? 30평대. 30평대? 지금 여유가 되고 다음에 이렇게 갈 것 같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갈 것 같다. 그럼 사야지. 떨어질 것 같다면 좀 기다려서 사고. 저는 그런 애들은 지금 사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붙어 있으면 20평대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30평, 완전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30평대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가격도 더 얼마 차이 안 나고 더 넓고. 그 나중에 시장이 좋을 때는 넓은 평수가 조금 더 가치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평대 오르면 30평대 오르고 30평대 오르면 40평대 오르고 이런 식으로 또 가잖아요. 그러면 또 30평대가 또 차이를 낼 거기 때문에 지금 20평대 가는 건 조금 리스크 있죠. 만약 그렇게 많이 오른 단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가. 안 내려가요, 지금. 입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 지금 12,000세대잖아요. 지금 전세가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이거 그래도 중국 매물 많아서 2,000개, 3,000개까지 되지도 않아. 라는 느낌이고 24년도 초에 제가 그때 산산형 포레스티아 입주장이랑 금빛 그란메종이랑 거기 신축들이 많았었잖아요. 거기 전세가 막 200개, 300개 쌓여있을 때 갔었거든요. 한 달 만에 쫙 빠졌어요. 근데 얘네는 그래도 2, 300개가 아니고 2,000개에서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잔금 치를 때는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말하면 다 놀라시더라고요. 잔금 치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전세를 맞춰야만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잔금을 못 치렀어. 그럼 그 연체되잖아요. 연체 이자율이 17%예요. 근데 이 올림픽 파크볼이 20억 지금 24억 이래요. 거기 17%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부담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출이 이제 25년 초에 어떻게 되고 뭐 기금을 얼마나 풀어줄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전국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돼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실 정책들을 뿌려줘야 되는 건데 이게 만약 안 된다 그러면은 전 잔금 치를 때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근데 문제는 이전에 개포동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12억에 전세 시작해서 15억까지 올랐다가 잔금 치를 때 9억까지 맞았었거든요. 그러면 그 갭이 최고와 최저가 6억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지금 8억 전후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9억 5천 정도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지금 1.5억 올랐는데 그럼 1.5억에서 잔금 치를 때 많이 빠져야 뭐 1억에서 2억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포동의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6억이지만 얘는 1, 2억 사이이기 때문에 그 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사실 20억 대비 비중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래도 지금 10억 이상은 절대 못해서 무조건 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세를 구하시는 것도 맞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잔금 때까지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모니터링은 정말 치열하게 해야죠. 촘촘하게 해야 해야죠. 되겠지만은. 네. 그래도 2억 정도 싸게 뭐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시도해 볼 만한 거죠. 왜냐면 2,000개가 나와 있고 막 500개 나와 있는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이 막 좀 쫙 빠지고 있는데 내 거가 안 빠졌어. 내 게 안 빠지면 100%거든요, 사실은. 내 게 빠져야 100%이고 안 빠져면 그것도 안 된 거 100%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잔금 시기에 대출 정책이나 이런 거에 리스크를 충분히 갖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조금 기회를 노려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근데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이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빠지거나 미미할 수 있는데 그래도 더 오르기도 쉽지 않아요. 어차피 입주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뭐 빠지는 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오르는 폭도 크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리스크를 베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약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있고 또 이문 휘경 쪽도 뭐가 있습니까? 네, 레미 라그란데. 네.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상반기 때 좀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좀 있으신 것 같던데요. 매수라. 갈아타기나. 사실 이번에 그 광운대 역세권 개발해가지고 서울원 아이파크 이제 분양했을 때도 사람들이 관심이 좀 높았어요. 강북에 이제 최대 약간 호재를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지금 했을 때 내가 그냥 이걸 오래 가져가고 신축이고 입지가 좋은 걸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이거를 자산을 점프할 정도로 막 이렇게 크게 기대하고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분양가 자체가 낮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싸지 않아요. 안 싸요. 안 싸. 안 싸요. 지금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이 지금 시기에 불안정함과는 다르게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거의 뭐 배짱이던데? 야, 너 한번 이 가격 한번 받아봐. 뭐 이런 느낌이던데 지금 분양가. 네, 근데 또 안 좋은 데는 광명 그 뉴타운 있잖아요. 꽝꽝. 광명 뉴타운은 지금 마피 뜨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신축인데도
이제 서울 어디냐? 서울에 준하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벌써 이제 맞아요. 최근에 롯데캐슬도 지금 입지가 막 크게 갈리고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입지가 아니고서는 지금 살아남기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살아남는 애들이면 이제 가격이 신축이기 때문에 이후에 흔들림이 있어도 그런 애들은 덜 빠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수요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안정적이지. 어차피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살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서 그런 애들 그냥 내가 오래 살면서 편하게 거주하겠다는 사람들은 저는 자산의 큰 상승이랑 뭐 이런 걸 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편하게 살면서 그래도 이후에 덜 빠지면서 좀 안정적이게 살고 싶다 하고 안전자산으로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인 자산 증식의 목적보다는 실거주의 쾌적성을 업그레이드한다. 하면서 아이, 안전자산으로 들고 있는다. 인플레이션 해칭 정도의 그쵸. 인플레이션 해지 정도. 그 정도. 그 정도에 만족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문 뉴타운도 현재 라그란데 입주가 다가오는데 그 지역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도 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청량리를 넘어가면 약간 좀 달라지거든요. 강북은. 분위기가요? 네네. 그리고 여기가 평지가 또 애매하기도 하고 사실 지금 청량리를 넘어서면 이제 입지가 좀 달라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달라진다라고 표현하시는군요. 굉장히 이 언어가 고급스럽게 순화되셨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원래 쓰시던 용어대로. 약간 입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힘을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신축인데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인데요?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 정도입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이번에 23년, 24년의 움직임을 보면, 이 한강을 끼고, 여기를 넘어섰을 때 어떤 그 저지선 같은 게 딱 있어요. 여기 중간쯤에 저지선이 있어요. 이 저지선 밑에 애들만 움직임이 있었지, 위에는 정말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축이라고 뭐 다를 소냐. 다음에 회복장이 왔을 때 회복 탄력성과 속도, 회복 그 정도가 그 저지선을 기준으로 앞에서 얼마나 에너지가 크냐에 따라서 넘어갈 확률이 높은데 과연 라그란데까지 분위기가 빠르게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조금 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저지선 밖이군요? 청량리. 까지가 저지선이에요? 네, 청량리도 사실은 이번에 딱 보면은 딱 보여요. 얘네까지는 지금 갔잖아요. 좋아. 이렇게 분위기 흐름 좋잖아요. 좋아, 평지고. 레미안 크래시 너무 좋잖아. 근데 여기 주변에 지금 그러면 얘네랑 비교할 게 뭐 있어? 어때요? 이 기울기가 확실히. 제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약간 이랬지 않습니까? 23년, 24년에 그 에너지를 받은 애랑 안 받은 애랑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물론 그래도 얘도 6년 차예요. 최근에 신축을 넘겼다는 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보면 신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축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못 받았다는 거지. 그럼 여기 휘경 SK뷰로 내려왔을 때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제가 그래서 그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지선 밑으로는 막 이렇게 가. 저지선. 약간 그런 선이 요번에 딱 그게 생겼어요. 그 선 좀 그려줘요, 여기다가. 이게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진짜. 그러네요. 네. 다르네,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내가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서울 부동산 뜨겁대. 근데 내가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는 집주인이에요? 괴리감 엄청 느껴요. 똑같은 서울 부동산인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이 말이 괜히 나오겠어요? 아니, 솔직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 뭐 서울만 부동산이냐 이번에 막 그렇게 해서 엄청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서울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심해졌다니까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진짜 핵심 지역으로 빨리빨리 이동하려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 결국 살아남는 건 한강 라인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니까요. J라인.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애들이 다 그런 애들만 거래되고 그러니까 평균가가 올라가는 거고 사람들이 더 불안해서 이제 입지가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거래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만연해 있고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많이 순화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야탑동 매화마을에 네. 그 25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그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분담금 때문에 엎어졌어요. 재작년에. 제가 분당에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게 30평대하고 사이가 너무 가격이 멀어져가지고 이제 저희 거 팔기 전에 30평대가 너무 가격이 올라서 예. 처분을 못하고 있다가 신흥역에 예. 해링턴 스퀘어 거기 당첨이 됐거든요.
청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지금 제일 좋은 거는 2개 다 가져가면 좋기는 한데 예.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27년 12월 예정입니까? 네 맞아요. 지금 위치는 요렇고요. 네네. 네. 지금 자녀가 있으세요? 애기 둘이라서 학교 4인 가족이라서 학교는 신경 혹시 안 쓰시나요? 네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요. 근데 목소리가 엄청 젊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돼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근데 입지 좋은 데 되셨네요. 근데 이게 분당에 제가 거의 20년 정도 살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4인 가족이다 보니까 거기 매화마을이 25평이라 네, 이게 분당은 20평대가 다 화장실이 하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30평대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거를 실패를 했는데 그 해링턴 스퀘어에 그 74 타입이 청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거주를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분당을 계속 가져가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세가가 많이 났나요? 어디 매화마을이요? 네네네. 한 반 정도 되네. 거기 지금 3억 7천, 8천 뭐 해서 요즘 나오는 건 4억까지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앞으로 계속 전세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 네네. 저는 포기하기가 좀. 어디 매화마을을요? 네, 2개 다 가져가도 아니면 일시적일 가구 2주택 한 3년 정도 버틸 수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가능한데 그게 리모델링이 네. 중간에 지금 멈춘 상태라 대부분 다 요새 그래요. 네, 지금은 이제 재건축을 하자는 분들이 있고 근데 또 재건축을 하려면 이걸 청산을 해야 재건축을 추진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돈을 그렇죠. 뭔가 한 게 없는데 돈만 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조합을 일단 서류를 정리해야 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단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매화마을을 정리를 하고 신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지. 근데 지금 정리하려고 해도 좋은 가격에 원하는 가격에 팔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혹시 부동산을 내놔 보셨어요?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 매매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세입자가 없는 입주 가능 물건은 거래가 잘 된대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까지 거래가 되고 지금 멈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선도지구 때문에 분당이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근데 여기는 선도지구하고는 또 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또 복도식이거든요. 그쵸.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저희가 저쪽 해링턴 가기 전에 네네. 분당 가격이 올라서 뭐 그거를 팔고 정리하고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걸 2개 다 끌고 가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러기엔 조금 여력이 안 될 것 같고 신흥역은 사실은 약간 여기가 송파랑 이제 성남을 이어주는 약간 길목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서 출퇴근 수요에 대한 수요는 있어요. 2030 수요가 많고 근데 문제는 여기는 약간 좀 흐르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흐르는 지역이라는 뜻은 애들이 학교 갈 때쯤 되면 학군을 생각하면 약간 다시 분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요가 꽤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엉덩이가 조금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엉덩이가 좀 가볍다라는 거지. 그쪽에 살다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분당 쪽으로 다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지역 특성이 그래서 신축이 여기 성남시 수정이랑 중원구가 좋은 건 다른 지역은 새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역세권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데 얘네는 다 새 아파트가 다 지금 역세권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에서 지금 트렌드에 진짜 딱 맞는 지역이라서 지금 트렌드를 타고 가격이 쫙쫙 가지고 있긴 한데 그 가격이 사실 분당을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분당이라는 거를 포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서. 그리고 여기는 이 매화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돼서 뭐 복도식이고 화장실도 하나라서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이 매화마을은 전형적인 판교 출퇴근하는 사람들 20평대 들어갔을 때 선호하는 단지거든요. 네, 여기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쭉 판교 출퇴근하시거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많이 있어요. 탄천 타고 가면 금방 가기는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수요, 이 야탑 이쪽 수요는 분당의 학군 수요라기보다는 사실 판교 수요가 좀 더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저거 서현이나 뭐 순회 이쪽 같으면 고민을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야탑이라서. 근데 이번에 GTX 호재나 이런 것도 이제 임해는 그걸로 떴는데 야탑은 또 거기에서 또 한 구역 멀어진 거여가지고. 맞아요. 사실
가치로 따지면 매화마을이나 네. 신흥역 여기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보면. 입지적으로는 여기가 우세하지만 신축이나 역세권을 끼고 있는 건 여기가 우세하죠. 매화마을도 사실 역세권이라고 보면 볼 수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애매하신 것 같아요. 가격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잖아요. 7억대고 얘는 9억대로 하셨으니까. 거기가 74가 지금 11억. 여기 9억. 아, 11억. 11억. 결국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좀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 네. 그러면 매화를 조금 아쉬운 가격에도 정리를 해서 여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좀 보태서 투자용으로 하나 더 하던가 아니면 상급지로 이동할 때 이걸 다시 이거 팔고 이거 비과세 받고 이제 송파로 넘어가는 거죠. 그 중간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거죠. 이거를 오래 가져가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더니만 엉덩이가 가볍고 수요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게 신축 메리트가 떨어지고 하면은 결국엔 흐르는 수요 때문에 가격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건 또 한계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래 가져가기보다는 신축의 메리트를 누리면서 다음 상급지를 올라가기 전에 징검다리로 활용하시면 오히려 좋을 입지거든요. 그러면 매화를 정리를 하고 신흥역에 갔다가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하고 상급지로 넘어가요? 그렇죠. 세금적인 걸 보고.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1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에 의해서 만약에 매화를 팔고 네. 가면 그 매화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 1, 2년 이렇게 지나서 거주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가 비과세 받을 때 비과세 받으면서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새로 사고 이제 신흥역에 있는 해링턴을 팔고 이제 송파나 조금 더 상급지로 이사를 하는 거죠. 그럼 송파를 가든지 아니면 다시 분당으로 들어오든지. 네네. 근데 다시 분당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네. 쉽지는 않겠죠. 아, 가격이. 근데 이미 야탑이나 임해에서 서현이나 순회로 들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얘네들이 이제 새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다 그러면 갭이 더 벌어질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아마 이번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되고 나서 네. 실망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해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송파로 안 가고 여기로 들어오시는 거를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이건 빨리 진행될 거 아니에요. 속도전으로 막 빨리빨리 진행될 건 아니라서 지금 전국이 불안정해서 일기 신도시가 이게 진행되냐 마냐 이거 결정되는 것도 네.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이거에 따라서 실망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도 더 늦어질 수 있고 천천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전세가가 올라주면 충분히 버틸 여력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또 이렇게 확확 꺾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송파로 가든지 뭐 다시 분당으로 들어오든지 했을 때 매화보다는 좋은 입지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쨌든 저쪽 해링턴 스퀘어는 오래 갖고 갈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 같으면 오래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축이라는 메리트가 없어지면은 네. 출퇴근 수요에 젊은 수요층은 받을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수요를 받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아직 다 형성이 된 건 아니잖아요. 주변에 크게. 이 주변에 상권, 신흥역 상권이 그나마 크긴 한데 네네. 그래도 약간 모던하게 정말 신도시처럼 쫙쫙 뽑혀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쵸. 조금 섞여 있긴 하죠. 예, 여기가 좀 정말 그게 섞여 있고 이 신흥역이 지하철만 평지고 좌우로 그 경사도가 좀 또 있어가지고 네. 물론 해링턴은 평지지만 네네 그래서 제가 입지가 괜찮다고 한 거예요. 그나마 여기서 역세권 인프라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고 그나마 평지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고 신축이 초역세권이잖아요. 두 개 다 비과세를 받는 방향으로 해서 정리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그렇게 정리해서 움직이실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무조건 막 이사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계획이 있으시면 만약에 자산을 생각해서 아이들이 다 커서 네. 전학에 크게 문제가 없고 뭐 이사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네. 뭐 한 4년마다 뭐 2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해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다음 회복장이랑 상승장 초기까지도 신축은 계속 분위기가 좋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5년까지 봐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 신축이 올라가는 상승 속도보다 시장이 좋아서 다른 데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를 경우는 움직임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얘 가치보다 주변의 가치가 더 많이 오르면 얘네가 만약 선도직으로 으쌰으쌰 되게 잘했어. 속도가 빨라. 다음 2단계, 3단계 다음 단지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여기가 막 분당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여기가 속도가 빨라. 그러면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고 얘네도 느리고 얘네도 조금 신축도 계속 그 에너지를 가지고 가. 그러면 조금 더 오래 거주하셔도 되는 거고 양쪽의 상황을 내가 옮기려고 하는 지역과 내가 살고 있는 그거를 양쪽을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결정을 하셔야죠. 저는 세종에 살고 있고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네, 그 세종을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고점에 매입을 해가지고 예. 마이너스가 좀 굉장히 심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신랑은 이제 서울에 있고 주말 부부를 지금 계속 거의 한 4년째 하고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서울에 이제 가고는 싶은데 집도 너무 마이너스고 서울은 또 너무 비싸서 이렇게 언제 가야 될지 계속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천에 자이더파크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도 또 마이너스예요. 네. 네, 그래서 둘 다 이게 너무 다 마이너스라 예. 어떻게 해서 서울에 갈 수 있을지 네. 그런 점이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럼 지금 총 세 채입니까? 세종에 실거주랑 이천에 하나요. 서울은요? 서울은 없어요. 수담동 뭘까요? 여기 제가 맵을 보면서 해야 돼가지고. 네. 세샘마을 1단지요. 이겁니다. 중간에 한번 물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못 파셨나 보다. 그때 파시는 게 아니고 그때 사셨나 보다 그러면. 네, 저는 언제쯤 사신 거예요? 21년도 5월 달에요. 33평이요? 38평이요. 38평. 이 정도 되겠네요. 6억. 아니 중간에 여기 이때 세종에 한번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22년 이때. 사연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나서 세종이 한번 붐이 또 불면서 한번 이게 약간 사람이 쭉 중간에 들어갔었거든요. 아시고 계셨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겠죠. 아니 맞습니까? 계속 마이너스예요. 제가 산 뒤로는 계속 떨어져가지고. 5월에 사셨으면 22년도 가격보다는 낮은데 22년 5월이신가요? 언제 사셨다는 거예요? 21년 5월이요. 이게 38평인가요? 네네. 네. 6억대에 사신 거 아니에요? 6억 초반에? 아니요, 저 10억에 샀어요. 갭이 6억이군요. 죄송합니다. 갭이 이게 6억이고. 10억. 그렇구나. 이게 네네. 10억이고. 그러네요. 뭐 이렇게 10억에 샀으면 이때 개수가 이때 10억 이때 한 11억 정도 가까이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팔 생각을 안 하셨어요? 10억 8천에 다른 분이 매수하시고 그 뒤로는 계속 떨어져가지고. 왜냐면 네. 22년도 하반기에 제가 이때 또 임장을 여기 갔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네. 물론 이제 금매 위주로 좀 사람들이 막 매수를 하는 분위기가 이때 한번 붐이 쫙 일었었거든요. 여기 소담동이랑 보람동이랑 여기 이쪽으로. 네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가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요새 매물 쫙쫙 빠지고 이제 물론 금매 위주로 빠지지만 거래가 잘 되어서 어쨌든 21년도보다는 분위기가 좋은 걸로 간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10억에 샀으니까 그래도 세금 좀 낼 정도만 빼고 팔았다고 하면 털고 서울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집을 매수하고 신랑이 바로 이제 서울에 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부동산에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전화 오거나 이렇게 집도 보러 오시는 분도 적극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사장님한테 사람이 올 것 같으면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분위기를 네. 봐서 작업을 해야지. 왜냐면 네.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매물이 많아. 내가 갖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네. 많은데 내가 이 사람만 굳이 챙길 필요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나한테 그 당시에 필요할 때 전화 온 사람 위주로 먼저 이제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팔고 싶든 사고 싶든 그 사장님의 리스트에 상위권에 항상 차지하고 사장님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일대의 모든 부동산 사장님을 좀 이렇게 손에 아우르고 있었으면 아마 이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근데 지금은 타이밍을 그러니까 한번 놓쳤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타이밍을 한번 놓쳤고 지금은 지방 시장이 올라오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려요. 네. 왜냐면 이번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 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방에 활성화 정책을 충분히 펴줄 만한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서울이 이렇게 되고 이번에 전국이 좀 불안해지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정책적인 그런 게
올스톱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게 정상화되고 지방 활성화 방안을 해줘야겠다라고 정책적인 여력이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고 정책을 실현했을 때 지방장이 올라오는 데까지도 좀 걸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세종은 지방 활성화 정책을 핀다고 하면 수혜를 받을 가장 높은 지역이긴 해요. 상심하시진 마시고 네. 이런 식으로 타이밍이 올 거를 대비해가지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세종시 분위기가 좀 달라져도 좀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을 쫙 돌면서 그 일대에 능력 있는 사장님들한테 쫙 내 물건을 뿌려놓고 거기 안에서 내 물건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사장님이랑 이제 작업을 해서 초다투기, 분다투기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사장님 요새 몇 명 왔어요? 얼마짜리가 팔렸어요? 어디 단지가 팔렸어요? 이거를 제가 깨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아, 이거 팔렸으니까 이제 내 거 차례네? 이거 팔렸으니까 그러면 저거보다 내가 좀 입지가 덜하니까 그럼 가격을 좀 이렇게 해야겠네. 이것들이 머릿속에 있고 사장님이랑 그게 티키타카가 돼야지 이 상황에 팔 수 있어요. 다음 상황에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빨리 하고 싶으면. 완전 상승장 왔을 때 그냥 편하게 팔고 싶다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잠깐 타이밍 왔을 때 팔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리고 계속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분위기가 이렇게 오는 것 같다라는 네. 그거를 알려고 해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이 왔을 때도 그때는 진짜 매일매일 만약 이런 분위기가 왔다라고 하면 매일매일 막 사장님이랑 전화하면서 지금 나랑 경쟁하는 단지들의 매물 나와 있는 리스트를 보면서 누가 빠지고 누가 남아있고 또 새로 나오는 게 매물이 뭐가 있고 그 다음 타자는 누가 팔릴 가능성이 높고 이것들이 머릿속에 쫙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 아파트는 몇 개 안 팔렸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변 일대에 여기 아파트 단지 개수가 꽤 많이 팔린 걸 제가 이때 임장을 가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요 앞에 있는 애들은 좀 더 비싸잖아요. 네. 요 중간 라인이 가장 입지가 좋은 애들이잖아요. 버스, BRT 노선도 다니고, 요 앞쪽 라인. 요 뒤쪽은 그나마 조금 앞으로 나가야 돼서 상대적으로 좀 입지가 좀 떨어지는 애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때 좀 싼 것들 위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입지가 좀 떨어져도 가격이 싸면 이때 많이 나갔었단 말이에요. 네. 뒤쪽으로. 그래서 그때 딱 팔기 좋았는데, 다음에 이런 타이밍을 또 잡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야 아무래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고 서울로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천은요? 이천은 이천 더 파크. 경기도 자이더 이천, 파크요. 아, 자이더 파크. 경기도 이천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경기도 이천은 우선 용인시가 좀 잘 가야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이천이라고 하면 사실 경기도의 외곽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용인이랑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광주랑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아하. 왜요? 근데 여기 이천은 어떻게 사시게 되셨어요? 이게 제가 이제 계속 갈아타기를 해가지고 여기를 샀는데 이제 자본금이 좀 남아서 그 금액으로 이제 그때 강의를 듣고 분양권을 산 거거든요. 근데 아, 입지가 좀 네. 애매하네요. 입지가 너무 멀다. 어디에서 멀다는 거예요? 이 SK 하이닉스가 부발 이쪽에 있거든요. 부발 읍. 네, 그리고 이천역 여기가 메인인데 이쪽에 있잖아요. 지금 이천 분들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신축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중립 여기도 택지 개발지구. 여기랑 이렇게 상권을 끼고 있는 이런 데도 사실은 이천은 그렇게 활발하다고 보기가 어렵고 SK 하이닉스 잘 갔을 때 부발 이제 갭 투자로 여기 좀 이렇게 여기 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이렇거든요. 이천은 딱 그 관심 있는 포인트의 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구나. 혹시 요거는 팔려고 그럼 내놔 보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입주 기간이어서 음. 이제 저희도 그 매도를 하려고 했고 그냥 전세를 맞추려고 2개 다 내놨는데 전세는 또 대출 때문에 또 안 된다 그러고 매도는 아예 전화 오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핵심적인 확실한 것들만 매매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라서 이게 신축이라도 진짜 이제 신축 나름이라서 조금 기다려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수요 자체가 없으면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는 수요가 돌 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걸 반가격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일단 등기를 어쨌든 치는 게 그 방법이 없는 거죠? 등기를 치는 거밖에는.
네네. 약간 어쩔 수 없이 좀 가져가야 되는. 네. 대신에 이제 신축이기 때문에 신축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파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이게 지방, 경기 외곽까지 물이 퍼지려고 하면 진짜 상승 에너지가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신축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파는 게 가장 그나마 유리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예. 저 이제 여기 저희 집에 대해서 저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으로 이제 수도권에 재건축 이런 거라도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니까 그쪽으로 좀 메꿔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세종시를 담보로.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막 듣고 그 강사분이 은행주공을 추천을 해주셨었어요. 성남 그쪽에 은행주공? 네. 네네. 그래서 그게 거기도 대출금을 일으키면 이제 뭐 1억 5천 이 정도로는 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혹시 은행주공 대지집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왜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세요? 왜냐면 거기도 말이 많아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거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떨어진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사업성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형대 작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네. 그래서 대지 지분율이 그렇게 막 잘 좋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게 진행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걸로도 막 말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수강생분 중에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 흑석동에 그분. 그때 통화했던 거요? 예. 그분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이미 계약금 넣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몸테크하면서 가져가 본다라고 하는데 은행주공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이게 은행주공을 만약에 점프한다 그러면 얼마까지 점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도 조금 고민이 되고 과연 이게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가능할까? 그러면 그 강사분이 추천한 어떤 포인트나 근거는 뭔가요? 이제 산성역 포레스티아도 이제 성공적으로 되고 주변에 이제 해리스톤 뭐 이런 거랑 다 이게 돼서 그 다음 갈 순서는 중원구 이제 그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입지가 너무 다른데요?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대단지고 얘도 완전 초역세권인데 혹시 역에서 요 은행주공 걸어가 보셨어요? 아니요, 입장을 못 가봤어요.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역을 끼고 있는 대단지 신축이랑 얘네는 구역이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이렇게 딱 역을 끼고 있는 대단지, 역을 끼고 있는 대단지, 역을 끼고 있는 대단지 여기만 괜찮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 분위기 다 안 좋거든요. 은행주공은 그 당시에 갔을 때도 얘네가 이 재건축 진행되는 것 때문에 조합원들끼리 엄청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걸 그 상태에서 보고 왔었거든요. 네. 근데 얘네가 지금 사업성이 나올까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평형대에 작은 애들이 지금 짜잘짜잘하게 다 있기 때문에. 네. 세대수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0세대가 넘잖아요. 1900세대인데 지금 10평, 14평, 22평, 25평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을 못하고 성남시에 이제 끝자락에 있는 애예요. 얘가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위례잖아요. 없어 여기 다음에. 산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뚫레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 넘어가면 뭐가 없어요. 요 끝자락 느낌이에요, 딱. 요 앞에 시장이 이제 상권이라는 요 앞에 상권이랑 여기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여기 가면 여기랑 수요층이 달라요. 여기는 이제 신혼부부 젊은 사람들 위주가 있지만 여기는 조금 로컬. 원도심의 약간 구도심 느낌의 약간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이 또 많이 사시거든요. 딱 생활권이 딱 구분되어 있다는 느낌이 가면 딱 들어요. 제가 그래서 꼭 사기 전에 임장을 가보라는 건 물론 이 단지에 말한 대로 그 강사분이 얘기한 것처럼 다음에 될 애는 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자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재건축을 진행했을 때 추가되는 분담금을 충분히 커버할 만한 소득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없는 사람들이냐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본인이 여기가 이사를 나갈 이 가격 팔고 다른 데로 갈 만한 데가 없어. 근데 이게 재건축이 진행되면 분담금을 낼 돈도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은 반대를 하거든요.
그럼 재건축 자체가 잘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입지가 전혀 달라요. 산성역 포레스티아나 해링턴 얘네들이랑 은행주공 입지가 전혀 다르고 수요층도 전혀 달라요. 가격대도 봐보세요. 가격대도. 얘는 10억 전후고 얘는 5억에서 7억 사이에 있는 애거든요. 산성역과 은행주공을 비교했을 때. 예, 예. 그러니까 이쪽의 신축과 이쪽 구도심에 있는 애들이랑은 좀 다른 수요층과 다른 구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보고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분 마음이 되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마이너스 너무 많아서. 마이너스가 지금 이렇게 좀 까졌으니까 어떻게든 지금 네. 복구는 하거나 최소한 해칭 정도는 그러니까 제로로는 만들고 싶은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그러면 몸을 좀 더 갈아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이거지.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안을 알려달라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이런 상태로 은행중을 샀다고 하면 마이너스 추가. 진짜 힘들어질 것 같은데. 좀 너무 세게 얘기했나? 진짜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어려운 거란다. 진짜 하면 되게 헤매고 이게 돈 묶이고 힘들 수 있어요. 이게 빨리 가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임장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이거 사볼까를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시국에 지금 막 당장 주 단위로 1,000만 원씩 상승하는 시장도 아닌데. 그러면 CD를 어느 정도까지 잡고 계세요? 전세금이 3억 정도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걸로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서울에 없으니까 그래서 강북구 쪽에도 뭐 갭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재건축으로 사놓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도권 준신축은요? 이게 제가 들었던 강의가 재건축 강의를 들어가지고 정비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다음 갈 거는 신축, 다음은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서울에는 이렇게 할 게 없으니까 수도권 쪽에도 새 거 될 것들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3억 있다.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3억이 지금 되게 애매한 돈이에요. 저 같으면은 사실 신축 다음에 갈 거는 입지 좋은 준신축이거든요. 재건축이 가는 건 한참 점프를 해서 새 아파트를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신축 될 애들을 가져가는 건 사실 실거주 관점이에요. 지금 그 얼죽신 키워드에 지금 네. 꽂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신축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입지 좋은 옆에 있는 준신축이 가격이 움직이지 점프해서 재건축 재개발로 가격이 점프해서 가진 않아. 얘네들은 나중에 준신축 오르고 신축 다 오르고 입지 좋은 준신축 다 오르고 입지 좋은 구축 오르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축이 너무 비싸고 준신축도 애매하니까 간다는 분위기로 이렇게 해서 흐름을 타서 주기를 가거든요. 이 연식에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도. 예, 지금 보면 시세적으로 보면 지금 신축 얼죽신 간 다음에 지금 옆에 입지 좋은 준신축이 가격이 가고 있어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 구축의 애들이 가격이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거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재건축의 이슈가 되냐 안 되냐, 재건축이 빨리 되냐 안 되냐, 사업성이 있냐 없냐, 진행 단계를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 요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지 신축 다음에는 이게 공식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때는 그렇게 들릴 수는 있으나 시기적으로는 상승장과 하락장을 봤을 때 하락했을 때는 하락장 저점에는 재건축 재개발의 거품이 가장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상승 초입 일 때는 신축, 그리고 분양권, 그 다음 입지 좋은 준신축, 그 다음 입지 좋은 구축, 그 다음이 재건축, 재개발의 이슈가 타고 가는 그 주기에서 움직이는 주기가 그런 순서로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간 다음에 시기를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고 돈도 오래 묶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의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수를 지킬 만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많이 난 상태에서 그런 여유를 많이 가져갈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조금 리스크 있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너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공부를 하셔야죠. 지금 경기도나 인천도 그렇고 신축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경기도, 인천은 아직도 얼죽신이 트렌드예요. 서울은 얼죽신 트렌드로 핵심 지역 애들이 비싸고. 네. 근데 서울에서도 이제 용의 꼬리냐 뱀의 머리냐 했을 때 뱀의 머리가 낫기 때문에 차라리 그럼 입지가 좋은 경기도 인천권에서 신축 아파트에서 이제 다음에 올라갈 애들의 입지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 갭을 해서 전세 끼고 하면 되지. 그게 어디예요? 그 어딘가 나중에 강의를 준비해서 해야지. 내가 이거를 지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여기서 하세요. 이렇게는 안 되지. 선생님 이게 묻고 싶은 질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핵심 메시지는 잘 전달이 됐을 네. 거라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제재도 좋긴 하지만 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메디테라님의 의견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네. 공부도 해보시고 근데 무엇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갖고 이렇게 부동산 소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는 스킬도 좀 많이 길러보시는 게 어떤가. 네, 만약에 강의 듣고 은행주공 가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상담을 좀 몇 번 했었으면 예. 이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가면 사장님들이 이미 얼굴이 이미 이게 상쾌하지 않거든. 사장님들의 얼굴이 벌써 힘들어요. 프레시하지 않지. 예, 예. 왜냐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사장님들의 표정이 이거는 말을 여기 좋아 괜찮아 라고 해도 그 행태나 표정은 거짓으로 지어낼 수 없거든. 그렇죠. 시장이 좋으면 사장님들이 여유가 막 넘쳐나. 나 산성형 포레스티아 23년 1월에 갔을 때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한 달만 더 일찍 오지. 그 얘기 하셨었죠. 그러면서 지금 사면 비싸니까 조금 이따 사. 자기는 거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조금 이따 사래. 그러니까 여유가 그 정도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면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재건축 얘기하고 가면 여기 쉽지 않아 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 없습니다. 그 전화 연결을 진짜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 돼가지고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 네네. 앞으로도 후랭이 TV 많이 시청하고 메디테라님 강의도 꼭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가 나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렇죠. 전 이분 이해돼요. 진짜 이해돼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마이너스를 하나 더 얹을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더 큰 리스크야. 이게 오늘 전화 조급하면. 연결 안 됐으면 이거 가서 샀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걸 안 산 것만으로도 솔직히 10년을 벌었어요. 10년을 벌었어. 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여유가 낭낭하게 좀 있는 사람들 이런 거 하나 그냥 해놔도 되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하면 되는데 이분은 지금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에 진짜 잠 못 자거든. 지금 이것도 세종도 마이너스, 이천도 마이너스,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다? 왜냐면 이게 빨리 가는 애면 다음에 시장이 바뀌었을 때 빨리 가서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분위기 안 올 수가 있어요. 신축도 얘네들도 딱딱딱 움직이는데 여기 안에서 은행동 현대아파트도 역세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재건축으로 된다 그러면 얘가 더 먼저 돼야지. 그러네요. 네, 얘도 재건축 기대하고 진행하는 애예요. 게다가 얘는 그 구조 자체가 재건축을 안 할 수 없는,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사실 무슨 구조예요? 그 슬라브 구조인가 뭐 어쨌든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 옛날에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딱딱 지은 게 아니라 칸막이처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는 그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부셔서 해야지 그 골조 기둥을 세워놓고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100% 재건축해야 되는 애들이라서 사실은 다음은 얘지 얘는 아니거든요. 가격 차이도 뭐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차라리 아니야 그 얘기하지 마. 또 살라. 그러게. 또 살라. 아까 전화 통화 끝나고 지금 다시 방송 켰는데 이건가?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리스크가 있다. 네. 얘랑 똑같이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어쨌든. 저는 지방에 사는데요. 네. 제가 그 상도동에 이번에 신축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네. 전세를 일단은 줬거든요. 네. 어떤 아파트죠? 상도동에 되게 말이 많은 신축 플라베뉴를 샀는데요. 네.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가격도 방어가 안 되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전세를 일단 주긴 줬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전매가 가능해서 얘를 정리를 해야 할지 계속 들고 가야 할지가 좀 고민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걸 하면서 저 여유 자금이 조금 있는데 그 여유 자금으로 차라리 이걸 가지고 가면서 그 여유 자금으로 다른데 하나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 투자를 미리 좀 해둘까 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유 자금이 얼마나 되십니까? 2억 5천에서 3억 정도요. 예. 그러면 지금 지방 실거주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상도동 한 채 있으신 거고. 주방은 실거주 아니고요. 네. 그냥 월세로 살고 월세로 살고 계시고 지금 상도동에 하나 갖고 계시고 네. 여유자금은 2.5억에서 3억. 혹시 상도동 요거 하실 때 임장원 가보셨나요? 네네. 가봤어요. 경사도가 엄청 하고 이 주변에 뭐가 없어서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렇게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 정도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크면 좀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이 동작구 상도동이 조금만 내려가면 관악구거든요. 근데 관악구 이 생활권을 같이 하는 애들은 정말 서울에서도 에너지가 정말 늦게 가는 애들이거든요. 그 지역 구역 자체가. 네. 근데 이제 뭐 서부선도 뚫리고 뭐 어쩌다 저쩌다 그때 이렇게 계속 향후에 개발이 되면 되게 네네네.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네네네. 또 중심지여서 교통에도 크게 이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당장 들어가게 살 게 아니어가지고 선생님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수화기하고 조금 가깝게 대주시면. 네. 네, 당장 들어갈 게 아니어서 한 몇 년 있으면 괜찮아지겠다라는 판단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이제 거긴 아니다라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여기가 관악이랑 상도 자체가 경사도가 엄청 있는 구역이어가지고 아파트 모양 자체가 반듯반듯한 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역을 끼고 있는 애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역세권이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약간 경사도가 있고 내려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특히 이 상도동 요 밑에랑 관악구를 끼고 있는 애들은 사실 입지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되게 애매한 입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임장을 가보셨냐라고 물어본 게 이 입지가 상당히 애매할 수밖에 없는 구역이어가지고 사실 노량진 뉴타운 여기 있고 여기 장승배기역이랑 상도역 사이에 있는 요런 아파트들은 좋아요. 근데 요 밑에 요 구역은 생활권이 아예 자체로 따로 나눠져서 따로 구분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입지가 좋은 얘네들보다 지금 얘가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비싸니까. 네, 다 땄을 당시에는 그랬는데 또 지금 막 그 뭐 분양 나오고 이런 것들 보니까 이게 가격이 그렇게 또 높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서울 치고는 괜찮은 가격대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입지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계속 들고 간다고 해서 뭐 아예 뭐 가격이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이걸로 뭔가 수익을 하고 자산 상승을 많이 노리기에는 좀 물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금 상승력도 그렇게 막 확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세권의 대단지에다가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잖아요. 근데 23년도 움직임이랑 24년도 움직임 보면 아까 위에서 봤던 청량리 걔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죠.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의 차이도 있는데 네. 여기는 강남 지역에 있어서 여기급에 있는 애냐 뭐 여기급에 있는 애랑 또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흑석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갈리는데 여기만 해도 좀 또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여기는 이게 딱 그러니까 선을 자르기가 되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입지가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도 지금 입지가 하나, 둘, 셋, 넷으로 갈려요. 특이하다. 여기는 경사도가 그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인프라 자체도 되게 구역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사실 입지 나누기가 여기가 제일 힘든 동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다 그 입지가 나눠지잖아요. 아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하면 여기 오르고 여기 오르고 여기 오르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신축이기 때문에 좀 빨리 온다라고 해도 지금 분양하는 애들도 쉽지 않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좀 힘을 써줄 거냐는 조금 봐야 되겠죠. 좀 좋은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너무 죄송스럽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자산은 아니었고 저희가 나중에 아마 다시 실거주? 서울로 올라갈 때 실거주를 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서울에 마련을 해놨거든요. 아, 네, 뭐 실거주 한다고 하면 뭐 자산 상승을 이제 더 비중을 크게 둔 게 아니라고 하면 뭐 서울에 실거주로도 뭐 언제 네, 올라오실 거예요? 30년 이후에 올라가. 30년 이후요? 2030년. 6, 7년 후? 예, 6, 7년. 아, 6, 7년 후에 걸 지금 신축을 사셨으면 그때 되면 신축이 아닐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또 주변이 많이 변한다고 그래서 아, 30년에? 네, 지금 아파트도 더 들어오고 뭐 서부선도 개통이 되고 이래서 그때 정도면은 그쪽 일대가 많이 변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SOC 사업들이 좀 쉽지가 않은 상태로 또 가고 있고, 좀 지금 시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5년, 6년이 그렇게 사실 긴 시간은 아니라서 이제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제 큰 변화가 있을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서 일단은 그 실거주 개념으로 보고 그럼 나머지는 어쨌든 자산 증식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있는 돈으로 약간 갭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갈아타는 방법이 어떨지. 여유자금 2.5억에서 3억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설명은 들으셨을 네. 거니까. 네. 네, 네. 근데 아까랑 똑같아요, 이분도. 지금. 지금 신축이 막, 그러니까 신축을 당장 갈 수 없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본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은 신축 다음에 갈 건 입지 좋은 줄신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입지 좋은 줄신축을 갭으로 해서 사놓고 거기서 치고 빠지고 하면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산이랑 합쳐서 상급지로 이동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봐요. 2.5억에서 3억으로 할 수 있는 자산 증식 아파트를 내놓아라. 그거는 저도 찾아봐야 되고, 이제 진짜 한 달 동안 이렇게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책임감 없이 이렇게 막 그쵸. 살아, 이렇게 하기에는 저 원래 그렇게 책임 없이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방향성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이랑 경기도랑 신축 중에, 인천 경기도에서 지금 서울은 얼죽신 트렌드가 어느 정도 많이 가서 이미 전고점을 회복해서 전고점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 핵심 지역의 신축들이 많아요. 근데 경기도랑 인천은 아직까지도 지금 핵심 지역의 신축들의 가격이 그렇게 막 많이 높지 않은 애들이 있고 이미 올라간 애들 주변에 있는 신축이라고 하면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갭을 작게 해놨다가 전세 가격이 앞으로 지금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전세가랑 매매가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세가 올라가는 것만으로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내가 계속 갱신해 가면서 나중에는 전세가 매매가를 넘어서서 안정적인 투자를 또 해갈 수가 있거든요. 혹시 광명 쪽은 그 갭으로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있는 거를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떠먹여달라. 이게 부동산 지인이라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아파트 리스트가 나오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갭이 나와요. 매정 갭이. 그럼 여기서 필터링 하셔가지고 내가 입지나 신축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가장 그 가치가 높은 교집합을 갖고 있는 단지에 임장을 가셔서 그 중에 이제 타이밍이 왔을 때 올라타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계속 드린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무료 버전에서 충분히 이렇게 매정 갭이 나오니까. 근데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현장과 이 데이터의 차이는 확인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좀 해보시고 본인이 찾고 좀 발품도 팔아야지 안전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되게 지금 느끼는 게 지금 상담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다들 지금 투자에 대한 열망은 있으세요. 네. 근데 그만큼 공부는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이게 사실 요번에 얼죽신과 재건축 재개발이 VS로 서로 약간 경쟁 관계처럼 이렇게 막 같이 이슈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얼죽신 다음에는 입지 좋은 준신축이 더 먼저 움직여요. 재건축 재개발은 더 먼 얘기야. 근데 내가 신축 될 놈! 이렇게 하니까 당장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시기적으로는 움직이는 게 이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어차피 이제 서울에 올라가는 게 한 몇 년 후고 그때면
이 갭이 지금 작아서 이 작은 걸로도 그 재개발을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건 예, 근데 재개발은 진짜 저도 재건축을 해봤지만 금방 될 것 같은데 금방 되지 않아요. 만약 저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은 관리처분인가 전후의 물건이라고 하면 분위기가 잘 타는 시기에 관리처분 인가 전후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전 괜찮다라고 보는데 막 조합 설립 인가라던가 이제 안전진단 했다던가 구역 지정이 이제 됐다 이런 건 저는 사실 중간에도 충분히 엎어질 수 있는 사업이고 오세훈 시장이 쭉쭉 밀고 있는 신통기획이 갈 거라는데요. 지금 신통기획 신청했다가 막 다시 취소하네 마네 이런 단지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 그 상도 옆이 다 신통 지역으로 다 지금 다 묶여 있어가지고 예. 그쪽 개발을 이 많이 30년 후에는 많이 바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신통기획을 해도 걔네가 30년이 됐을 때 다 신축으로 들어와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진행을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나중에 뭐 의사결정 되시면 채팅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북도 14억인데 그냥 가지고 계세요라는 아까 클라베뉴에 대한 의견도 좀 있으시고요. 신축을 13억대 갖고 있는 거는 메리트가 있지. 근데 실거주 한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실거주 한다라고 하면. 근데 자산 상승으로 갖고 있기에는 그래서 서울에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뭐라도 있는 게 낫지. 난 공짜로 준다고 하면 가져. 근데 내 돈 주고 한 다음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제 더 뭔가 가성비를 찾아서. 가성비나 효율성을 따져서 간다는 거지.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 집 있으면 너무나 좋지. 솔직히 후레이님도 그냥 준다고 하면 갖고 싶잖아요. 저를 100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 보니까 준신축 전세 빼먹기 이제 정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전세 빼먹기로 갈 것이냐. 그다음에 요새 신통 얘기도 나오고 막 재개발 재건축 뭐 어떻게 한다고 하고 막 딸랑딸랑하고 막 얼죽신 하니까 그런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재건축 뭐 재개발이냐 이렇게 좀 이제 갈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투자를 재건축 재개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마음과 뜻대로 안 돼요. 신속하게 해준다는데요. 신속 통합 기획이 얼마나 신속하게 하고 싶은 바람을 담았으면 신속 통합 기획이었어요. 사실 신속 통합 기획으로 신청한 단지들이 이번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신속 통합 기획으로 신청한 애들은 그 거래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 그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또 그럼 묶여요. 그럼 거래가 원활하지 않단 말이에요.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가 있고 거의 무주택자만 주택을 처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또 사고 파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진행이 또 이렇게 신속 통합 기획도 마찬가지야. 그래 절차를 줄여주고 빨리 해줘. 근데 그 주민 간의 의견 수렴이 되면 빨리 가는 거고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는데 분담금이 많이 나왔대. 그래도 난 계속 갈 거야라는 으쌰으쌰가 되면 되는데 중간에도 나는 이걸 못해. 난 이거 돈 없어서 다른 데 이사 갈 데 없어. 난 분담금 못 내. 이래서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생기면 이게 또 딜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돈이 그런 식으로 묶여서 오래 가보면 재건축 재개발은 정말 여유 자금으로 정말 오래 가져갈 수 있을 사람만 해야지 당장 수익화를 좀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관리처분 인가 전후의 물건만 괜찮고 나머지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게 저는 주변에도 많이 봤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시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사실 의욕을 잃고 내 집 마련하려고 했다가 이 시국이 이렇게 불안정한데 못해 라고 오히려 손 놓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본인 상황들이 이래서 조급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시기가 이렇게 막 빨리 움직이고 이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상황에 맞게 유리한 시기를 고르고 그 지역을 고르고 조금 준비를 하고 하셔야지 제가 많은 급한 상승장 때도 느꼈고 하락장 때도 느꼈지만 좀 준비 없이 막 뛰어드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면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최상으로 만들어 놔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시고 포트폴리오 점검도 하시고 좀
여유 자금을 좀 만들어 놔야지 이후에 혹시나 어려운 시국이 왔을 때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걸 유념해 주셔서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